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TV의 한기진 금융부장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항상 진행하는 우리 채널 있죠? 글로벌 투자 쪽에 많은 전문가 분들을 모셔다 놓고 수많은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좀 바꿔서 ETF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를 주위 분들 많은 걸 전략을 소개하고 계신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뭐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뭐 이경준 본부장님은 ETF 자산운용에서 전략 ETF 운용본부의 본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뭐 타이틀에서 보시겠지만 ETF의 전략은 뭐 본부장님 머릿속에서 다 그려지는 거니까 뭐 오늘 좋은 아주 뭐 흔히 말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실 것으로 저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ETF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오늘 뭐 공부한다는 입장 혹은 또 당장 내일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제는 뭐 ETF 쪽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ETF를 특히 권유하는 이유는 뭐 젊은층에게 권유한 이유는 젊은층들의 되게 어렵잖아요. 뭐 어려움은 되게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찍자면 뭐 직장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주거 이게 모든 게 다 돈인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 청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투자 쪽에 관련이 있을까? 투자하는 데 있을까? 그 연관성부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TF 주제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쵸, 해서 그쵸. 네, 이제 ETF에 대해서 어떤 스페시픽한 이야기보다 뭔가 ETF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그쵸, 되나라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ETF 네. 얘기도 당연히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ETF는 이제 사실은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도 네. 얘가 가장 효율적인 금융 투자 수단이다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쵸. 그리고 다 알고 이제 있더라고요. ETF가 어떤 ETF가 많고 ETF를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청년들을 위해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이론에 생애 재무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한 생애가 있는데 이 생애에 따라서 저희 재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그 상황에 따른 이제 이론의 관점에서 네. 저희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네. 어떤 통계적인 어떤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여기 이제 그 차트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의 0세부터 85세까지의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0세부터 요 소비 곡선, 그러니까 0세에는 저희가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0세부터 젊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양육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채가 쌓이는 거죠. 이미 네네. 부모님 돈을 받아서 이제 나의 이 어카운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채가 쌓이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여기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부채를 갚아 나가다가 이제 흑자가 나오고, 다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다시 이렇게 다시 부채가 생기는 그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통계적인 한국인의 전체 인생의 어카운트를 한번 이렇게 딱 넷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통계청에서 평균적인 한국인은 적자 인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평생 쓴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네네. 번 돈을 딱 넷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요?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적자의 인생, 네, 한국인은 네, 적자 네, 인생이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뭐 이거를 약간 좀 냉정한 기업의 용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적자 상품,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사업 부서인 거죠. 한국인이라는 것, 이 존재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본주의 어떤 시장 관점에서 저희가 뭐 IMF나 이럴 때 겪으면서 네. 아시게 된 거지만, 적자가 나는 조직이나 적자가 나는 어떤 상품들은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사실 이게 저희의 삶 자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이 한국인들이 결혼도 안 하고 네. 이제 출산을 포기하고 그쵸.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되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이 한국인의 어떤 소비 지출 곡선상의 적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또 통계 보면은 뭐 2020년부터 이렇게 쭉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적자 네. 규모가.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청년분들이. 그러니까 아, 이게 엄청난 적자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돈이 나가야 되는 걸 멈춰야 되니까. 근데 보시면 그 소비 곡선을 보시면 그 한 16세, 17세에서 피크를 찍거든요. 네, 중학교 그렇죠. 3학년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여기서 피크를 찍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엄청난 과외비가 든다. 예,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때 교육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거고 대부분 이런 교육비, 교육비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국인들이 이제 애를 너무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어떤 심각한 저출산이라던가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은 그러면 저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양육비, 교육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점점점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의학기술은 발달하고 건강관리는 열심히 하셔서 수명은 늘어나요. 네. 그래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당연히 임금이 늘어나는 소득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절약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뭐 결혼을 안 한다거나 뭐 저기 애를 안 낳는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비 감소에 해당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을 더 오래 해야 되죠. 정년을 늘리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투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투자 수익률. 내가 가진 여윳돈을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이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네. 이게 아주 뭐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그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축소를 줄여 나가면서 삶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되게 오늘 자산 운용사에서 나오셨는데 말씀은 되게 사회학적인 사회학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회학적인 걸 잘 이해를 해야 당연히 뭐 투자나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되게 20대 이 말씀 들어는 20대 분들께서는 본인의 이 처한 처지 이런 거를 잘 금융 쪽 이론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딱딱하게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지만 이걸 잘 뜯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거를 잘 교과서적으로 푸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죠. 저는 말씀 중에 그게 좀 와닿은 게 뭐 통계청이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애 주기 소득 이런 거는 이미 좀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배울 때까지는 적자 인생이고 돈을 못 버니까요. 한창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흑자니까 돈을 버니까 재직 이후에는 당연히 돈을 못 벌고 돈을 쓰니까 적자 인생인 거는 대충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정리를 해준 게 결론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적자냐 흑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는 적자다. 현재 기준으로 적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의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 적자를 또는 좀 무서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너무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노후파산 리스크가 현재 한국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크게 노출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 또 와닿는 개념이 이렇게 적자 인생이 확대가 되니까 기업에 비교해서 적자 사업부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층들이 뭐 30대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이것도 결국에는 인간 구조 조정 비슷한 거겠네요. 기업 구조 조정이 있듯이 맞습니다. 인간 구조 조정도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뭐 기업 구조 조정이야 법원에서 명령을 하거나 뭐 전문가 그룹이 뭐 하거나 주주가 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젊은 층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인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말인데 뭐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뭐 어쨌든 잘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이 이렇고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정리를 하신 게 투자 전문가로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방법 네. 이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뭐 결국엔 말씀하신 게 인생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뭐 투자 전략 뭐 이런 거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제 투자의 방법 네. 뭐는 정말 많을 거예요. 하우에 대한 이야기들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왜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투자란 무언가, 우리 삶에서 투자란 네. 뭔가를 이해를 하고 사실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가 돈 나갈 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음. 이게 저희 투자 전문가는 투자 이야기만 해요. 근데 막상 들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투자 말고도 되게 고민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애 재무 이론인데 제가 그 생애 재무 이론의 관점에서 이제 투자가 뭘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생애 재무론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종료한 이제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나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적 자원이죠. 네. 휴먼 캐피탈, 네.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온다. 그걸 저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의 종잣돈이죠. 네, 나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란 도대체 뭐냐? 음. 이제 사실은 이 휴먼 캐피탈을 란 반대 개념이 뭐냐면 파이낸셜 캐피탈입니다. 금융 자본. 네. 내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을 그 금융 자본, 파이낸셜 캐피탈로 전환하는 과정. 네, 이제 저희가 사업 소득, 임금을 받아서 네. 하는 게 이제 그 전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파이낸셜 캐피탈을 관리해서 그 전체 우리 휴먼 캐피탈과 이 파이낸셜 캐피탈을 합한 전체 토탈 웰스가 그걸 가장 키우는 토탈 웰스를 가장 키우는 행위가 바로 투자 행위라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이란 건 뭐냐, 휴먼 캐피탈을 키우는 것이고, 취직하시는 활동, 진로를 결정해서 하시는 활동이란 건 뭐냐, 제가 휴먼 캐피탈을 파이낸셜 캐피탈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고임금일수록 내가 일하는 자원을 뭐 1만큼을 투여했을 때 뭐 2만큼의 파이낸셜 캐피탈이 나온다. 누구는 3이 나온다. 고임금인자는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효율을 높이는 게 이제 취직이나 그런 거고, 그렇게 모여진 파이낸셜 캐피탈을 투자하는 행위가 바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재무 이론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인적 자본이 금융 자본으로 바뀌고 그 네. 바뀌는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 금융 자본이 더 수익률을 일으켜서 나의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제 재무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약간 뭐 냉정한 이야기, 약간 너무 돈으로 네. 이제 자본으로 금융으로만 설명을 하는 건데,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면 이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의 부는 휴먼 캐피탈과 금융 캐피탈의 합산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록 휴먼 캐피탈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파이낸셜 캐피탈은 그에 반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일하지 않고도 이 파이낸셜 캐피탈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인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네. 재무 관점에서의 우리 인간의 생애다. 이렇게 설명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본부장님께서 되게 그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네. 좋은 학교 가고 네.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이런 게 결국은 휴먼 캐피탈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일단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이라고 결국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라고 뭐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받고 하는 게 파이낸셜 캐피탈로 전환하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낸셜 캐피탈 월급 잘 받았어요. 저축을 많이 하고 쌓인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 극대화해서 이 돈을 이만큼 불리는 게 그 파이낸셜 캐피탈을 이용한 수익률 극대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는 어쨌든 캐피탈이라는 돈이라는 게, 종잣돈이라는 게 한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뭐 인적 자원에서 생긴 종잣돈, 사람 종잣돈, 월급으로 쌓은 종잣돈 하나,
그다음에 투자 수익으로 얻은 뭐 종잣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그냥 뭐 종잣돈은 이제 인적 네. 이제 저희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네. 기본적인 이제 네. 하늘이 내려주신 네, 교육이 그쵸. 이제 부모님 교육을 통해 네. 만든 종잣돈이 있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쵸. 열심히 효율화 바꿔서 네. 저희가 이제 금융의 네. 종잣돈을 만들고 네. 이제 그 종잣돈으로 이제 투자를 네, 또 이제 네. 하면서 투자 소득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나의 부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결정하는 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많이 따고 뭐 시험 패스하고 한 것도 하나의 부 중에 하나. 그래서 돈을 번 게 또 부 중에 하나. 또 이 돈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신 게 부 하나. 그래서 이만큼 쌓인 거가 전 인생의 부다. 근데 아까 인생의 부는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적자 인생이냐 흑자 인생이냐 이런 거에 또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요 네. 이론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요 이제 뒤에 제가 또 이제 막 이론적인 거 옆에 이렇게 아마 복잡한 네. 이야기들이 막 있을 텐데 네. 이제 막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교수님들도 이제 막 참여해서 음. 만드신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임금 소득, 그 임금 소득에서 이제 만들어진 파이낸셜 캐피탈을 운용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투자도 있지만 소비도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험도 가입하시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화해서 네. 아 이론은 이렇게 해야지 합리적인 최적 투자 결정이다. 라고 이론을 만드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재무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투자 이론을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알고 가시면 그러니까. 이걸 직접 풀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 원리만 살짝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야 되지? 왜 이거는 내가 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지? 그쵸. 이런 이제 이런 걸 기본적인 그러니까 금융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재무 이론의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제가 되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휴먼 캐피탈이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세이빙을 하는 거죠. 저축을 하는 거죠. 이 저축을 해서 파이낸셜 캐피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투자의 성향,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냐, 안전한 투자를 좋아하느냐, 투자 성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휴먼 캐피탈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정답인 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저같이 저의 임금이 금융시장의 주가 수익률에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저는 금융주 주식이나 은행주나 증권주엔 투자하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너의 그 주가 변동이랑 다른 뭐 채권 투자를 해라. 아니면 교수님들 같이 되게 그 안정된 정년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안정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도리어 위험한 약간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셔서 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휴먼 캐피탈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생애 재무 투자 이론의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조금 저성장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저성장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성장 국가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AI니 무슨 이런 테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AI 테크랑 상관없는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AI 주식이나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의 휴먼 캐피탈은 그쪽에 노출이 안 되어져 있는데 나의 금융 자본은 AI나 테크주에 노출되게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청년들 많으시잖아요. 스타트업은 보통 뭐 IT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고 뭐 모험 자본이잖아요. 모험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에 되게 안정적인 주식,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뭐 약간 또 프리랜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프리랜서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투자를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휴먼 캐피탈의 특성에 맞는 파이낸셜 캐피탈을 찾아라라는 게 이 생애 투자 이론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벌스, 네. 태어남과 그쵸.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금융도 똑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인적 자원이란 거 태어나서 죽을 음.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부터의 나의 금융 자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고 나서 그 순간 이후부터의 나의 금융 자본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요걸 썸을 친 게 내 인생의 총 재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의 금융과 내가 죽어있는 상태의 금융 두 가지를 분석을 하는 게 이 생애 재무 이론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네. 죽은 상태를 잠깐 가정을 해볼게요. 네. 죽은 상태의 나의 금융 자본은 도대체 뭐냐? 당연히 제 계좌에 남아있는 유산이겠죠. 네, 네. 또 하나가 생명보험. 네, 그렇죠. 내가 죽었을 때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죽은 상태의 어떤 이제 이제 요소들일 거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의 이제 이 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앞으로 들어올 나의 임금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투자소득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의 소비를 뺀 요 이제 남은 이 자본 이거는 이제 내 생애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바뀔 거잖아요. 네, 네. 이 두 가지의 합, 그러니까 죽은 상태의 나의 자산과 살아있는 상태의 나의 자산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이 합한 자산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거, 네. 가장 최대화를 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거면은 내가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아니면 너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네, 네. 뭐 요 요소가 또 굉장히 중요를 해서 네.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지? 라는 것도 아까 저희가 생애의 네. 인생의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오래 살수록 인생의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입하는 상품이 앞에 종신자가 붙죠. 네, 그쵸. 종신보험, 네. 종신연금. 네. 뭐 사실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국민연금도 네, 죽을 네. 때까지 그쵸, 나오는 그쵸. 거니까 네. 종신 자금이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굉장히 오래 살았을 때의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들인데 너무 일찍 죽을 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네. 일찍 죽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선택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남은 돈이라는 건 소비까지 이제 뺀 돈. 거기에서 나는 어떤 최적의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이 가장 합리적인 최적 투자 결정을 하는 이론이란 겁니다. 네.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내가 왜 보험에 가입을 하지? 내가 어느 정도의 보험 상품에 배분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투자 자산에 배분하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걸 풀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재무 관리, 재무 상담을 그쵸. 뭐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되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플랜을 길게 보고 투자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재무 설계 안에는 아까 캐피탈에 대한 분류가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활용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아까 삶과 죽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뭐 재원을 투입할 때 살아있을 때 그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수익을 따지고 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 죽었을 때 자산 아까 말 상속이나 뭐 생명보험처럼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따지면 이렇게 물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나의 생애에 미치는 투자 수익은 아니니 요거는 별도로 뭐 빼놓는다 뭐 다른 개념으로 좀 빼놓고 전략을 짜야지 이걸 뭉티가 해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죠? 뭐 보험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면은 인생 뭐 흔히 말하는 그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아예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죠. 네, 복잡하고 되게 복잡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설계로 우리는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나라 규모나 자산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우리가 따라하는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하신 뭐 선진국을 하면 뭐 좀 뭐 어느 정도까지 뭐 대충 아시는 사례나 이런 거 좀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의 재무 설계를 다 하고 여기에 이제 이 이론이 저희 뭐 CFA 같은 이제 투자 전문가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콘텐츠들인데
사실은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재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류의 이론에 근거해서 한국에서는 재무 관리가 일어날 수가 없고 한국 투자자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인들은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론에 근거한 그렇죠. 네. 이론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그렇죠. 제가 방금 네, 드린 네. 이야기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 근데 다만 이 이론에서 중요한 포인트, 기억해 두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나의 휴먼 캐피탈의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을 투자를 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복잡한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최적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포인트. 요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야 할 방향성 정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에 대한 현상과 또 뭐 그렇다면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뭐 하여튼 이런 뭐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투자 전략인데 한국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이게 결국엔 또 뭐 젊은 층들한테도 뭐 해당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기 때문에 뭐 손 놓으면서 뭐 네. 이론은 이론이고. 네. 근데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가 네. 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되게 좋은 투자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론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에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요인이 뭘까요? 뭐 한국 사회 특성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뭐냐면 그 돈이 없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입니다. 모든 게 부동산 때문에. 모든 게 부동산 때문에. 모든 게 부동산 때문에. 네, 모든 게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식을 아름답게 적어놔도 이게 보험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투자로 뭔가 배분을 하고 싶어도 부동산이라는 거를 이 요소에 넣어놓고 이 수식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노답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차트 옆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지금 부동산에 사용해야 될 투자 비용, 이제 부동산 비용 이런 비용들을 이런 수식에 떼어놓고 답을 찾겠다라고 하면 이제 답이 없다. 제가 엑셀 화면 같은 거 옆에 하나 띄워놨는데 이제 저희가 그 최적화 모델을 돌리면 이 조건을 만족한 답이 없습니다라는 이제 에러창이 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되게 공학이나 이런 산업국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청년들 사이에 하는 말 노답이다. 이번 생에 망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답이 귀결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뭐 분석 모델을 갖고 놓고 이론을 이야기를 해도 이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부동산의 부담 때문이다. 저도 동감하는 바여서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올인, 네. 부동산의 모든 자산과 모든 레버리지와 를 투입하고 또 그 레버리지나 자산에 투입되는 비율도 절대적으로 다 넣기 때문에 배분이 어디 있고 자산 배분이 어디 있고 나의 미래가 어디 있고 맞습니다. 네, 삶의 자산과 죽음 이후의 자산과 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드는 이유가 그렇게 부동산 때문에 모든 게 문제다 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기성세대를 욕하지만 기성세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되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청년들하고 기성세대는 이제 접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실 한국 사회가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왔냐. 지금 사실 기성세대 분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위로는 어르신을 모시고 아래로는 너희들을 키우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 문제를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결해왔느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KB은행에서 나온 그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자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계신 부자이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뒤에서 ETF 얘기를 하겠지만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경험들을 한국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또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 KB 부자 보고서 내용을 잠깐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이분들은 종잣돈을 우선 모았답니다. 네. 이 종잣돈을 모은 방법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급여를 모아서 네. 두 번째가 내가 운영하는 사업 수익을 모아서 네. 그래서 이 돈을 모으셔서 평균적으로 한 7억 8억 정도의 이 종잣돈을 모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7억 8억이라고 하는 종잣돈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중간에 하나의 단계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급여와 사업 수익을 모아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났더니 네. 내 집 마련을 한 집이 이제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첫 번째로 거주용 주택을 사셨고 두 번째로 하신 게 그 거주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땡겨서 갭 투자하신 거죠. 전세 안고 거주용 외 주택 아파트를 또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분들은 이 기생세대들은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는 구간에 쭉 있으셨잖아요. 지금 뭐 아직도 뭐 오르는 구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근데 또 대출의 여력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을 대출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또 주식이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다른 자산들을 또 사신 거예요. 네. 점점 부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들이 투자를 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에서 시작했냐면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그 집을 산 거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계속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네. 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K부자 보고서에 이제 보면 부의 성장 동력이란 뭐냐. 첫 번째, 한국의 부자는 본질적으로 거주용 주택 구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이 진짜 핵심 부의 성장 축이었고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부자가 아니냐가 갈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그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선배나 부모죠. 뭐 부모들이 부자가 되신 좀 부유하신 분들 또 주변 직접 부모나 친척들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항상 한 말이 빨리 돈 모아서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마련했더니 그 집값이 올랐어요. 좀이라도 올랐잖아요. 옛날에 경제가 많이 성장했으니까 또 워낙 또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그러나 집값이 올랐으니까 또 오른 거 팔아서 대출 추가적으로 더 받고 또 사서 하고 혹은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뭐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유효한 지 꽤 됐죠. 갭 투자 뭐 전세 안고 집 사는 거 그렇게 했더니 그 집도 올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올라서 이제 좀 팔아야지 했더니만 그거야말로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전세 안고 집 산 거는. 근데 레버리지 투자가 대박을 친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억짜리 집이다. 근데 전세가율이 뭐 60% 된다고 하면 4억만 있으면 6억 전세 껴안고 10억짜리 사면 나중에 이게 뭐 1억, 2억, 뭐 3억, 4억씩 올랐으니까 가령 2억만 올랐다 해도 뭐 내 돈 4억 들이고 몇 년 투자해서 한 2억, 3억 차익 남겨가면 투자 수익률이 뭐 50%잖아요.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집 있는 상태에서 한 6억, 7억, 10억 뭐 계속 오른 거잖아요. 자기 자산 가치 오르는 거 포함하면 뭐 순식간에 10억짜리 자산가가 20억 되고 30억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론상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네, 아마 네. 이거 이야기 들으면 저는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포인트를 정말 잘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한국인의 평균적인 이제 그 생애 재무는 적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적자를 지금 메꾸고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인 거예요. 부동산에서부터 창출된 부가 그걸 다 지금 메꿔 왔었던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작 포인트, 내가 집을 마련하게 된 게 왜 가능했는가?
소득 잉여 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축을 할 여유 환경이 됐었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성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상황에서 야, 돈 얼마 하면 몇 년 모으면 집 살 수 있는 돈 모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그때랑 매우 달라요. 소득 잉여 자금이 엄청 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그 저희가 이제 뭐 PIR이라고 그러는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내가 그 소득을 몇 년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제가 KB 자료를 가져왔는데 가구 평균 전체 소득의 뭐 11.7배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한 11년 정도를 모아야지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가구당 소득이니까 지금 청년분들 지금 결혼하고 아파트를 뭐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부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열심히 모아서 가구당 전체 두 명이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모은 게 11년 이상을 모아야 집을 하나 살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예전 기성세대분들은 한 3, 4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턱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청년들이 지금 이 넘어야 할 이 문턱 대비해서 굉장히 옛날 세대들은 그 문턱이 낮았다. 우리 청년들은 이게 굉장히 높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이 문턱만 넘으면 부동산이 또 부동산을 벌고 하는 또 그 성장 용로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지금 현재 한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안타까운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적자 문제를 부동산 내에서 창출되는 부로 메꿔왔고, 굉장히 많은 기성세대 분들의 노후가 네. 부동산 가격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성세대들 지금 이제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저항감이 있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청년들한테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지 우리 미래 세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하는 포인트.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ETF 투자를 가 이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재무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기에서 다만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거, 저희가 부자들의 과거에 돈을 번 방법들을 가지고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면 뭘 얻었냐면 레버리지 투자라는 걸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자기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만들어서, 뭐 전세도 일종의 부채잖아요. 네.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 거에 대한 투자의 성공이 지금의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이야기, 올라가는 자산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교훈은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본부장님께서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자가 되는 그 이론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얘기인 건 올라가는 자산을 투자를 하되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딱 요겁니다. 심플해서. 지금까지 부자가 되신 분은 그렇게 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이 이를 말해주는 거니까,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살 수 있는 부동산이었고 그 부동산이 또 올랐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런 식이 됐었는데, 지금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안다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라는 게 살 수 없는 자산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젊은 층들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올라가는 자산이 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산에 레버리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한정해서, 그렇다면은 뭐 젊은 층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맞아요. 거기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빚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엄청나게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빚내서 투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돈을 번 방법은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게 맞았는데 그렇게 해왔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빚내서 투자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 몇 배의 손실을 일어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이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게 부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투자다라는 네. 거는 저희가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승하는 자산을 찾는 건 너무 어렵죠,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은 일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요즘 코인 투자 네, 유행하시잖아요. 오게 이거 무조건 오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저는 이제 코인 투자까지는 말씀을 저는 전혀 못 드리고 네. 이제 레버리지 ETF 얘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여윳돈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중요한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자산을 빠르게 자산을 증식을 시켜서 나의 지금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상승하는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전략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많은 청년 투자자분들은 이미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저희 그 예탁원의 역외 ETF 투자 보관금액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학개미라고 네.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돈을 이제 해외 환전을 해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거를 보면은 TQQQ 티커로 블룸버그 티커로 TQQQ라고 네, 하는데 네. 3배 레버리지 ETF에 예, 투자를 그렇죠. 예. 한국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속슬, XOXL이라고 하고 나는 티커라고 하는 거에 이런 레버리지 ETF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네. 3배 레버리지 네, ETF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투자자분들은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디에? 지금 오를 것 같은 거는 지금 저희가 액세서블 가능하고 투자 접근이 가능하고 오를 것 같은 자산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은 미국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하시는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논리에 비추어 보면 너무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당연한 귀결이다. 저분들이 그쵸, 저렇게 그쵸.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레버리지 ETF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건데 빚내서 투자하는 거랑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안에서 레버리지를 직접 일으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나도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아요. 네. 네, 손실 마이너스 나지 않는데 저희가 뭐 신용대출을 해서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이제 크게 가서 원금 이상의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ETF란 거는 이제 안에서 파생 상품이란 걸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거를 이제 데일리로 리밸런싱하는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방은 막혀 있는, 그러니까 원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 그래도 나름 괜찮은 부채 기반 투자가 다 굉장히 이제 좋지는 않은데 네.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의 투자 수단이 레버리지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이제 미국 자산을 기반을 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거는 뭐 지금까지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청년청이 그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합리적이다 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이론 막 그동안 돈 번 사람들에 비춰보고 또 한국 그 젊은층들의 현실 그리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사회 뭐 투자 쪽 금융투자 쪽의 상황 이런 걸 비춰보면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다. 네. 혹은 뭐 이런 쪽으로 기결되고 그렇다면 아까도 서두에 저희는 그랬잖아요.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결국엔 미국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ETF 그런 식으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청년층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미 뭐 세배 레버리지 투자, 세배 레버리지라는 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뭐죠? 그 투자하는 금액에 그 ETF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를 더 일으키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투자 오르면 뭐 한 2% 오르면 뭐 4%까지 더 오를 수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간 수익률에 일간 수익률 뭐 기준으로. 2배, 뭐 3배 이렇게 네네. 오르게 그러니까요. 설계를 해놓은 상품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생애 재무 이론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의 휴먼 캐피탈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저성장 국면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남은 얼마 안 되는 파이낸셜 캐피탈로 나의 휴먼 캐피탈을 해지하고 나의 전체 토탈 웨스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성장 국가인 미국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자산 배분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내 휴먼 캐피탈은 되게 지금 네게티브할 수도 있고 뭐 되게 이제 저성장 국면에 갇혀 있지만 나의 파이낸셜 캐피탈은 자유롭게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합리적인 어떤 이제 선택인 거고 그 지금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한국 청년들이 세배 레버리지나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 다음 선택은 뭐냐 원래 이민을 가야 돼요. 그렇죠. 휴먼 캐피탈을 다른 데로 그쵸. 성장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이민을 갈 수는 없잖아요. 쉽지 네네. 않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나의 돈을 대신 나의 분신과 다름없는 자원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돈을 보내서 네. 거기를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이제 그런 이제 분산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이 레버리지 ETF가 좋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 레버리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주식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그쵸. 나의 저성장 국가에 내 휴먼 캐피탈이 묶여 있는데 내 파이낸셜 캐피탈도 그런 저성장 국가에 묶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네, 거죠. 그쵸. 그래서 국내 주식은 정말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더니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더니 2010년부터 투자를 했더니 4,211%가 났다. 나스닥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3,800%가 났다.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더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찌 보면 몇 년 전부터 뭐 나스닥 레버리지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에 속슬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청년분들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되게 나쁘지 않은 투자 결과를 분명히 얻었을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원칙 뭐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투자 원칙을 몇 가지 유의점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여윳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레버리지 ETF가 가지는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 내가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먹어도 내 돈이 타지는 순간 이 심리가 그 주식 움직임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윳돈으로 해서 없는 돈 셈치고 계속 투자를 해야지 그냥 가능하고 레버리지 투자도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상승의 복리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네. 지금 현존하는 이제 여러 많은 투자 구루들이 하신 네. 얘기처럼 S&P 500에 투자해라, 나스닥 100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표 지수의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ETF 전문가 관점에서 네. 3배 레버리지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2배 레버리지까지는 네. 레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건데 변동성이 자체 많을수록 이 순자산 가치가 까여지는 그쵸, 현상이 그쵸.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3배 레버리는 그 음의 복리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미국에서도. 네. 한국은 레버리지 음의 복리 효과가 2배에서도 약간 큰 편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2배까지는 상승하는 어떤 박스권이 아니라 원래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건 박스권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상승할 때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요. 이 복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자산에서는 그 레버리지 ETF의 복리 효과가 굉장히 유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3배 레버리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까지는 저희가 감내만 하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정도를 좀 뭔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져온 차트 중에 이제 그 레버리지 ETF의 성과를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갔다가 한번 절벽같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막 네. 기술주 폭락 네. 국면 이런 국면에 예. 이제 이런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2배 레버리지 하는데 가끔씩 쇼크 오면은 금융 쇼크 오면 20% 30%씩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2배 빠지면 60%씩 빠지는 거예요.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냅두면 그게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그런 구간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겪는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요. 불안하거든요. 그 순간 회복할 거라는 거는 알지만 그 당장에는 막 코로나가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막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코로나라는 거를 우리가 불확실성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장 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어떤 국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유지를 하고 물타기를 해야 돼요. 회복을 이거를 빠르게 회복을 하려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물타기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변동성을 견디기도 어렵고 수익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가져온 차트 중에 그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에서 제가 네. 이제 권총 결투씬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레버리지 ETF로 뭔가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는 이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그 결투를 하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결투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든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성세대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랑 얘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로 대출을 일으키고 내가 아파트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에 따른 편익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안 그래요. 네. 이게 나한테 어떤 편익도 주지 않은 상태로 평가 이익이 확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되게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는 레버리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은행 시키면서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레버리지하는 게 그러잖아요. 미리 전세 자금 받는 걸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하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 대신 그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상품,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이 스스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굉장히 크게 보는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ETF 중에 ETF 스스로 막 빚을 내요. 그래서 투자를 막 합니다. 그게 레버리지 ETF다. 근데 그런 쪽으로 젊은 층은 이것도 공격적인 투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대신해라 라는 걸로 좀 되겠네요. 네. 청년들은 네.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펀드가 대신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주는 선택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죠. 네, 그러네요. 네. 펀드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에 투자를 해라. 네. 뭐 아까 미국 주식은 당연히 이미 끝난 얘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되 그 투자 원칙을 딱 전수했네요. 그 레버리지 ETF를 하되 3배 아까 서두에서 우리나라 사업개미들이 많이 한다는 3배 이건 너무 위험하다. 네. 2배까지만 하자. 네. 뭐 근건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떨어졌을 때 쇼크를 견디기 어렵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니까 2배까지 하고 뭐 미국 주가는 당연한 거고 그건 이미 뭐 시장 전망치가 우리나라하고는 뭐 워낙 다르니까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을 해서 가고 있고 근데 미국은 그 큰 나라가 그래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으니 포트폴리오나 인생 투자 주기 이론이나 또 휴먼 캐피탈과 파이낸셜 캐피탈에 배치하는 여러 가지 이력을 봤을 때도 내 휴먼 캐피탈은 한국 저성장 국가에 있으니 당연히 남은 파이낸셜 캐피탈은 고성장 국가로 가는 게 그 이론상 가장 올바른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레버리지 ETF로 하자. 근데 주의할 가지 포인트 4개. 여윳돈 그리고 10년 이상 가져가야 된다. 여윳돈이죠, 그게. 그다음에 미국 대표 주가 지수 그리고 2배 레버리지. 그다음에 여유자금 쇼크가 왔을 때 물타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쇼크는 회복돼 온 경험이 있으니 물타기를 해서 회복하면 그것도 이득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아마 머릿속으로 좀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청년들은 레버리지 ETF를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 동안 돈을 묶을 수도 없고 10년 동안 계속 그 ETF만 넣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통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사실 아파트 10년 들고 가는 거는 가능하시죠. 누구나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다 부동산 50% 대출 LTV 50% 대출 받아서 하는 거는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ETF 형태로 주식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와 이 주식형 주식 투자의 차이점일 것 같긴 한데 그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되게 어려운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건 뭐 그거는 창구 찾아가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그 뭐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지만 ETF는 국내에서는 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가장 규모나 여러 가지 정보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네. 예.